힘은 부를 일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형이상학적인 힘의 원천은 상상력이고요. 생각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모든 인식의 힘이 가장 힘 오브 더 힘인데 여기서 이제 유형적으로 보여지는 힘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힘은 부를 일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정도 좀 백그라운드적인 조력 집단이 좀 있어줘야 내가 힘을 왕빵 발휘해서 부를 일구지 않느냐 이거죠. 계획은 실행할 만한 힘이 충분치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 장에서는 개개인들이 힘을 얻고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힘은 체계적이고 지능적으로 규제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힘이란 건 뭐다? 시스템 체계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 이유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그 뭉뚱그려진 어떤 지식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힘이란 열망을 재화로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열망, 어떤 욕망을 열정적으로 발해. 지금 열망이 그냥 열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가 막 솟아올랐다가 탔다가 슥 사그러져 버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것을 재화로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노력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독불장군 없다라는 거죠. 인생은 무인도에서 혼자 살더라도 주변의 동식물과 친구가 되어서 마치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처럼 2년여 동안의 그 오두막 산속에서 혼자 살았잖아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 월든이라는 엄청난 명작을 지었던 것처럼 제가 라이브에 저기 한 2년 전에 2년 전에 해놨으니까 보십시오. 영상들 요약해갖고 간추려서 제가 심의를 기울여서 요약해서 해놨어요. 정말 대단한 줄거리가 될 거면 한번 보세요. 힘은 불을 일구는 데는 물론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다. 이뤄놓은 것을 유지하는 데도 에너지는 필요하다. 계속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가스통에 가스가 차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힘이 체계적인 지식이라고 했는데 지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무한지성은 그 잠재의식을 통해 창조적인 상상력의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무한지성은 내 안에 있는 IM의 힘이에요. 즉 전능한 하나님의 파워죠. 인식의 전부는 의식으로 존재하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의식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뜻이죠. 그 모든 존재는 의식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투영된 결과물이 현실에서의 3차원 스크린의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죠. 이 실체인 인식의 힘 입장에서는 현실에 보여지는 모든 사물, 고체, 액체, 기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양자의 결합일 뿐이에요. 그냥 이미지, 빛의 결합이에요. 즉 빛의 결합은 빛은 뭐죠? 양자는 빛의 알갱이니까 빛의 결합인 거죠. 양자의 결합이면 결국은 에너지의 결합, 빛의 결합이에요. 결국 의식의 결합이 그렇게 보여질 뿐이에요. 현실에는. 그래서 그 일장춘몽이다, 인생 무상이다 하는 말이 스크린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쁨으로 살 때 기쁨의 주체가 뭔지 알고는 살아라는 거죠. 내 인식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무한지성은 잠재의식을 통해 창조적인 상상력의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믿음, 자기 암시, 상상력을 다룬 챕터 장과 13장 곧 오게 될 잠재의식과 14장의 뇌편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13, 14장은 앞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누적 경험이 누적된 거, 인류의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들. 발명품이 탄생하는 것은 그 전에 발명품이 있었으니까 그걸 개량해서 진보시킨 거잖아요. 인류의 헤아릴 수 없는 경험은 공공도서관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듯 누적된 인류의 주요 경험은 학교나 대학 등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가르치고 있다. 컴퓨터 혁명과 인터넷은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 접근성, 정보 조직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 실험과 연구, 여러 가지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뭔가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과학적 진보가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아가면서 일방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과거에 누적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모은다. 이때 창조적 상상력도 한몫을 한다. 이용된다. 오늘날 컴퓨터 혁명과 인터넷 덕분에 출판과 정보 보급이 무척이나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험이나 연구조사, 그 결과를 통합한 지식을 이용하는 데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얻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용해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힘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뭐 사업을 하는 분이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취미가 됐던 직업이 됐던 내가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성적인 면에서 제대로 뭔가 힘을 끌어모을 때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지식을 얻는 방식을 살펴보면 혼자만의 노력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을 모으고 분명한 실행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계획이 크고 복잡할수록 지식을 체계화하고 계획을 세워 힘으로 바꾸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해진다. 온 우주가 내 오케스트라 지휘봉의 끝을 보고 각자의 악기를 열심히 연주할 수 있도록 하모니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온 우주를 지휘하는 내 인식의 힘이 완벽하게 초점을 맞춰서 I am that 해야 돼요. 그게 무퉁해갖고 이도저도 아닌 거가 돼버리면 그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서 각자의 삶의 악기를 조율시켜서 연주를 할지 자기의 잠재의식이 몰라요. 내 잠재의식이 확실히 이거다라고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맞게 헤쳐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나 좀 도와줄래 이거가 아니고요. 구걸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자가 될 사람은 결코 구걸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나 돈 없다라고 이 뻥끗도 안 해요. 호주머니는 빵원이더라도 돈 몇 푼,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달아 그래도 나는 이미 100조인 거예요. 나는 이미 100억이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많은 그 전기들 보면 뭐 오나시스라든지 선박왕으로 되게 재벌된 오나시스도 완전히 뭐 노동자였다가 저기 고급 카페 가갖고 자기가 번 돈 싹 다 몰아넣어서 그 음식값에 쓰고 고급 양복값에 쓰고 거기서 멍 때리면서 사람들 쳐다보면서 그 고급의 느낌을 충분히 느끼다가 저 또라이 누군가 싶어서 누가 왔다가 그 사람이 결국 도와줘서 선박왕이 됐잖아요. 오나시스. 그렇죠? 그만큼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말이 안 돼요. 운이 좋은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그 부자의 조력자가 그를 도와서 부자 되게끔 할 수 있는 건 무일푼 땡전한 분이 오나시스가 정말 최고의 그 당대 최고의 여인들을 자기 또 여인으로 또 만들었잖아요. 별로 못생기고 별 것도 없는 사람이 가진 거는 진짜 뭐밖에 없는데 상상력으로 대단한 존재가 되니까 돈만 많이 번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여인도 이렇게 너 나 따라와 하면 다 따라왔다라는 거죠. 너구리를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매력이겠지만 매력이 어디부터 와요? 없던 매력이 왜 생깁니까? 내 마음에서 인식의 에너지가 세니까 거기서 남성적인 어떤 매력이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인모를 끌어당김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매력이 있으니까 내가 끌림이 있다라고 착각을 할 뿐이지 근원적인 그 매력의 근원은 그 사람이 나를 끌어당기는 매그네틱 필드의 양자장의 힘이라는 거죠. 의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용해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성경에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실행함으로써 힘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지식을 얻는 방식을 살펴보면 혼자만의 노력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을 모으고 분명한 실행 계획을 발전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계획이 크고 복잡할수록 지식을 체계화하고 계획을 세워 힘으로 바꾸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마음은 결국 의식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유비는 삼국지에서 관우장비 조자룡 적군의 장수였던 그런 황계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갖고 싸워주잖아요. 조조처럼 그렇게 머리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시를 읊을 수 있을 정도 인문학적인 힘이 컸던 것도 아니죠. 단지 민심을 얻는데 탁월한 어떤 매그네틱 필드가 있었던 거예요. 소위 말한 덕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의 그릇의 힘입니다. 덕을 얻다라는 건 그런 거죠. 조력 집단을 통해 힘을 얻기 소제목입니다. 조력 집단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확실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식과 노력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함께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으로 다 모아서 힘을 뭉치는 거예요. 커다란 힘은 조력 집단 없이는 가질 수 없다.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림자 정부, 그쵸? 보이지 않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8장 체계적인 계획편에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는 계획을 세우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끈기를 지니고 지식을 이용해 이 지침들을 따르고 조력 집단을 선택하는 안목을 발휘한다면 목표에 반쯤 다가간 셈이다. 다음 단락에서 힐은 개인이 조력 집단을 조직하고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힘을 설명한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힘이다. 머니죠, 머니. 두 번째 힘을 설명할 때는 초월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사이칼러지에서 그 사이킥, 초월적인, 예, 영적인, 초월적인, 정신적인, 이 용어에는 힐이 의도하지 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의할 필요가 있다. 초월적이라는 단어, 우리가 현실에서 초연해질 때 몰입이 잘 되고 상상을 잘 느낄 수 있잖아요. 초월적이라는 것은 뭐 불교에서 해탈이를 볼 수 있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개무시하는 오직 인식의 상태, 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초월적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정신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는데, 힐은 이 용어를 정신에 작용하는 무언가로 생각하고 이 책을 읽는 누구나가 경험했으리라고 여겼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일하고 모두가 같은 목표에 완전히 집중하며 서로가 조율할 때 일이 잘 되고 그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더 잘 협력하여 일하게 될 뿐 아니라 평소보다 작업도 더 잘 되고 아이디어도 더 잘 도출되어 훨씬 발전한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화합적인 시너지를 말하는 단어로 사이킥, 초월적인 것이 쓰였지만, 보다 의미 있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굉장히 고차원적인 영적인 의미다. 내 인식의 힘이 그들이 화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죠. 나는 이미 그들과 화합이 된 인식으로 느껴버리니까 그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원인도 모르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화합한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조력 집단을 선택하면 많은 힘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조력 집단이 제공하는 두 가지 힘, 다시 말해 경제적인 힘과 초월적 힘을 설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힘을 보면, 경제적인 특성은 자명하다. 조언이나 상담을 해주고 기꺼이 무엇이든 빌려주며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협력자들이 있어서 그들과 조화롭게 지낸다면 경제적 이점이 발생한다. 뭐 동업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서로 간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협력이죠. 막대한 부는 이런 유형의 협력자들을 기반으로 세워진다. 독불장군은 없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일이 당신의 경제 상황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왕서방이 본다고.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좋아서 흥겹게 무대에서 신명나게 재주를 부리고 싶어하게끔 멍석을 깔아주고 판을 깔아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판을 깔아준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고 진정한 왕서방이 된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지가 돈을 버는 노동을 지가 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영업자 잘해봐야 혼자 붕어빵 구워 몇 개 구울 수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붕어빵 구워진 시간은 어차피 한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못 구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월적인 힘, 경제적인 힘과 더불어서, 즉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이 직접 일할 것만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힘의 경제적인 힘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적인 영적인 초월적인 힘, 이렇게 대변시킨 겁니다. 조력 집단 원칙이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결합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힘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 마음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제3의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합일이 돼버리면 온 우주가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내 잠재의식이 그렇게 움직여버리면 그의 잠재의식도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식은, 마음에서는 인식 행위를 하잖아요. 마음은 마음 그릇이기도 하고, 마음은 어떤 거울 역할로 반사시켜서 빛을 뿜어내기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은 결국은 내가 인식을 머금는 어떤 하얀 도화지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조화롭게 합쳐질 때 각자의 마음이 지닌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취한다.
1 플러스 1이 그냥 2가 아닌 거죠. 1 플러스 1이 3, 4, 5 또는 그 이상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조력 집단은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 조력 집단 원칙 또는 이 힘의 경제적인 특징에 내가 처음 주목한 것은 철강왕으로 떼돈 벌었던 앤드류 카네기가 이제 기자 노릇하고 있는 초짜 기자인 그 나폴레온 힐을 불러서 500여 명의 리스트를 주고 한번 조사해봐라, 성공 철학을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이 원칙을 발견하고 나는 필생의 작업을 하기로 했다. 앤드류 카네기의 조력 집단은 대략 50명으로 철강을 제조하고 홍보하는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철강에 대해서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의 철자도 몰랐대요. 하지만 이거 돈이 되겠다. 그때 더군다나 사회 격변기에서 뭐든지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철강이 어디나 다 필요해요. 건물에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만들어지는 머케닉적인 어떤 기계 도구에서도 필요할 것이고 결국은 철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철강을 제조하고 홍보하는데 그 맨파워들을 이제 끌어 모은 거예요. 철강 사업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카네기는 지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판짜기 바쁜데 사람들 여건에서 판짜는데 굳이 내가 무술을 연마할 필요 없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조력 집단이 공통의 목적을 향해 협력하여 일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화합시켜서 방향성을 딱 찍어서 거기로 가게끔 뭉쳐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카네기는 조력 집단의 도움으로 힘을 쌓고 불을 일구었다. 막대한 불을 일군 소수의 사람과 평범한 수준의 불을 일군 사람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조력 집단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도해서 알고 이 원리를 영적으로 또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썼던 아니면 부재 중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느낌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써갔던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큰 힘은 오직 이 원칙으로서만 모인다. 그 다음에 지력 키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력. 인간의 두뇌는 배터리에 비교할 수 있다. 배터리 한 무더기는 배터리 한 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 그리고 각각의 배터리가 내는 에너지의 양은 그 안에 든 배터리 셀의 수와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뇌 기능 역시 이와 비슷하며 유난히 뛰어난 머리도 있는 법이다.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조화롭게 머리를 맞대면 혼자 머리를 쓸 때보다 훨씬 더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배터리 한 무대기가 그 배터리 한 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듯이 말이다. 다른 사람들의 지력을 이용하는 사람은 조력 집단 원칙이 지닌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굳이 내 머릿속에서 의견이 나올 내가 아무리 천재고 그들보다 머리가 좋아도 왕은 입을 닫고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먼저 물어봐서 그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결정만 해요. 답을 이미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죠. 답을 얘기해버리면 아무도 의견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참여 정신이 없을 것이고 결여가 될 것이고 소유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이 그들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게끔 만든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만 합니다. 회장이든 왕이든 조선시대 왕이든. 조력 집단 원칙이 초월적 힘을 발휘하는 단계에 대해 알아보자.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머리를 모으고 활용하면 여기에서 발생한 더 큰 에너지를 집단 구성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 가난해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동차 하나에 꽂힌 거예요. 그때 기존에 이제 말 타고 다녔던 시대에서 마차나 말에서 자동차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였잖아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이런 불리한 조건을 극복했고 25년 후에 미국 최고의 거부가 되었다.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자동차는 더 필연적이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단서가 있다면 헨리 포드가 급격히 성장한 그 격동기 시기에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과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포드와 에디슨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사람 모이게 돼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새로운 어떤 기술적 발전을 꿈꾸면서 포드의 성공담에서 이 사실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첫 번째 지표다. 선의의 경쟁과 화합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영적인 어떤 지향성의 마인드를 내가 배우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 따라가면 힘이 조력 집단의 정신에서 나온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게다가 포드의 가장 뛰어난 성과는 하비 파이어스턴, 존 버로스,
루터 버뱅크 셋 모두 대단한 지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과 친구가 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포드라는 한 사람의 성과는 갑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훅 커진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그 조력 집단이 세팅된 이후에 폭발했다라는 거죠. 유비도 도원결의를 통해서 그래도 일단은 자그마한 그 군대 비슷한 자기 어떤 그 전투 카테고리 어떤 역량이 생긴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지휘관으로서 역량을 피울 수 있으려면 뭔가 이런 세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협력하고 공감하고 조화롭게 지내면 그들이 지닌 성정, 습관, 생각의 힘을 취할 수 있다. 포드는 에디슨, 버뱅크, 버로스, 파이어스톤과의 협력을 통해 지성, 지식, 경험을 키우고 이들이 지닌 정신적 힘의 도움을 받았다. 당신 역시 이 원칙을 이용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를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간디는 어떻게 그토록 엄청나고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냥 그 마음의 인식의 힘이에요. 인식의 힘이 크다 보니까 초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 힘 파워가 온 우주의 양자장을 움직이고 그 양자장은 결국 사람들의 의식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의 그 행동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 아래에 2억 명의 사람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협력하게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간디는 기적을 일으켰다. 기적을 일으켰다. 2억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협력하게 만든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러니까 2억 명을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채팅창으로 끌어모은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디서인지 모르게 오프라인에서 그 소식, 그 마인드를 얻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모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옛 시대의 리더십, 뭐 로마 시대부터 해서 뭐 그때 고대, 그 이전의 고대부터 해서 모든 어떤 통신이 안 발달했을 때도 그 모든 사람들을 아고라에 다 모여서 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연설 한 방으로 그 사람들을 다 휘어잡는 거예요. 그만큼 인식의 힘이 어쩌면 그때 더욱더 크게 이용되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이러한 브로드캐스트 이런 것들이 있고 언론이 있고 뭔가 이렇게 조장하는 어떤 툴이 있잖아요. 오직 인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렇고 옳다고 봤던 그 소신인 거예요. 2억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협력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 원인을 모르는 현실 입장에서는 미친들 노릇이죠. 말이 안 되는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기적. 두 사람이 조화롭게 협력하는 일도 힘든데 하물며 2억 명씩이나. 사업을 운영해 본 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반응당하면서 분석해갖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잘하겠자면서 막 소리 고함 지르고 아니면은 뭐 당근 채찍을 가하면서 뭉치게끔 한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직원들이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면서 협력해서 잘 가고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여요. 결과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력 집단을 모으는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자신의 열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내게 나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나의 열정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당신이 진 열망이 무엇인지 필요한지 알려줄 것이다. 진 열망이 무엇이 필요한지. 즉 열망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 이후에 결정된다는 거죠. 조력 집단은 소규모로 두세 사람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이죠. 그 다음에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을 창립했을 때,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제프리 카젠버그, 데이비드 게펜이 드림웍스 SKG를 만들었을 때 이 사업은 이들만으로 시작되었다. 시작은 아주 미약했다. 때로 더 큰 집단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21세기 리얼 이스테이트, Century 21 리얼 이스테이트라는 이 회사는 30명의 지역 책임자로 이루어진 조력 집단으로 원래부터 구성되어 있었다.
책임자 아서 버틀렛이란 사람은 회사의 성공에 이런 집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멍석이 처음에 시작부터 필요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잡스처럼 그냥 그 작업실 그 창고에서 그렇게 뚝딱 시작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조력 집단은 대개 12명 이내로 일반적으로 수가 적을수록 성과가 더 낫다고 나폴레온 힐은 말한다. 너무 많아버리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중에 아닌 사람들도 껴있을 것이고 긴 사람이 아닌 사람 때문에 의 기가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회방 놓일 수도 있습니다. 조력 집단은 대개 12명 이내로 일반적으로 수가 적을수록 성과가 오히려 더 낫다. 조력 집단의 구성원은 당신과 같은 비전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목표점, 방향성이 동일해야 된다. 줄다리기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줄을 당겨버리면 힘이 안 모두지죠. 자신의 아이디어,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서 합쳐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거 따로 키핑해갖고 얻어먹기만 하면 안 되고 각자의 그 모든 가진 우리 예전에 구슬치기 할 때 구슬이나 딱지 같은 거 서로 이제 공유해갖고 니 거 내 거 없이 쓰는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거 나오는데 그것처럼 함께 공유하게 되면 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 훈련, 지식을 당신의 강점처럼 사용하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완전하게 협력해야 한다. 내 무기가 네 무기고 네 무기가 내 무기니까 무기를 합치면 어차피 무기는 쓸 때 필요하지 쓰기 전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무기 내 무기 미리 합쳐지면 어느 무기가 쓰일지 모르는 형국에 필요한 무기가 적재적시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무력이 커져버리면 상대방한테 보여지는 위압감이 훨씬 커집니다. 제가 저 혼자가 아니고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좋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딴지를 쉽게 못 걸어요. 왜냐면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힐까봐 여러 사람들한테 표적될까봐 뭉쳐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 덤빕니다. 그게 바로 조직폭력배들이 그런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왜 조직을 둘까요? 한 사람만 있으면 힘이 없어요.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떠오를 것이다. 저런 조력자를 어디에서 찾는담? 힐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는 이야기했다. 어디를 살펴볼 것인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즉 내 마음이 이끄는 곳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누가 대신 알려줄 수는 없어요. 각자의 꿈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필이 땡기는 것이고 내가 가는 거라는 거죠.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적합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그 여행에 스타리아든 미니버스든 거기에 탑승되어지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을 탑승시키지만 않으면 돼요. 다음에 이어지는 조력 집단에 대한 설명은 이 책이 출간된 후 힐이 쓴 기고문이나 강연에서 언급된 것을 추가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힐의 친구이자 멘토, 동업자였던 W. 클레멘트 스톤이 편집하여 펴낸 두 권의 책, 나폴레온 힐의 성공 열쇠, 나폴레온 Hill's Key to Success,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Believe and Achieve, 이러한 책에 각각 수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조력 집단 찾기란 소제목으로 들어가면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도와줄 조력 집단을 모으려면 필요한 수만큼 사람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라. 필요한 수만큼 사람들과 협력관계, 반드시 유념해야 할 지침이다. 공통의 가치, 목표, 관심사를 지닌 것은 물론 협력하여 전체의 노력을 모으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 말고 서로 간에 뭔가 이 사람이라면 같이 갈 만하다고 하면서 공통분모가 커야 돼요. 자기 것을 전부 다 올인할 수 있어야 그 뱉어진 것들이 뭉쳐져서 커지겠죠. 하나의 선물 보따리가 만들어져야 그 보따리가 각자 모두의 것이 되는 거예요. 따로 자기 보따리 뒤에 챙겨놓고 숨겨놓고 빼먹기만 하려고 한 사람은 같은 멤버십으로 두면 안 되죠. 어떤 일에서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이는 과정일 뿐이다.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 위해서만 생각을 하면 결국 과정에서 뭐로 가도 서울은 간다라는 거예요. 다만 다음에 두 가지 자질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 첫 번째는 업무 능력이다. 아무나 막 버스에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조력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냥 이웃집에 사니까 지인이니까 친하니까 버스 막 탑승해주는 프리미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냉철하게 목표점과 어울리냐, 퍼즐 조각으로서 유의미한 퍼즐 조각이 되냐, 그래야 끼워 맞출 의미가 있잖아요. 아닌 것들을 어거지로 맞추게 되면 다른 퍼즐 조각들이 힘들어져 버려요. 인생의 질을 높여주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조력 집단에 적합한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마케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마케팅, 소비자의 마음을 이것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훔치느냐. 그들이 알아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부의 순환에, 재화나 서비스의 순환에 같이 함께 할 것이냐. 그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라는 법은 없다. 대신 그 친구가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는 있다. 두 번째 자질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며 일하는 능력이다. 콜라보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따로 놀아버리면 모래알이라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이 통해야 한다. 동하였느냐? 통해야 돼요. 개인적 야망이 집단의 목적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다. 뭐 아이돌 그룹도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유명해지면 솔로 독립하잖아요. 또 연기도 해야 되고 그쵸. 뭐 소녀시대가 됐던 뭐 지금의 블랙핑크가 핑크가 됐던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제 함께 할 때 공통분모가 확실해야지 같이 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어떤 시크릿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다가 아이디어를 누설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을 조력 집단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 유출이 돼버리면 기밀이 아닌 거가 돼요. 당신 역시 조력 집단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었다면 어떨지 생각하고 대응하라. 즉 입장 바꿔서 이심전심으로 같이 가라는 거죠. 아전인수격으로 제 눈에 물대기 지 맘대로 물만 대면 된다고 생각해버리면 같이 갈 수 없다. 신체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따금 말보다는 표정이나 몸짓이 상대의 기분을 더 잘 말해준다. 무언의 어떤 그 소통이 더 유의미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꼭 말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말로 드러나지 않은 것에 촉각을 곤두세워라. 이따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다. 분위기, 무드, 낌새. 그걸 이제 제대로 차려내면 차림새가 되는 거죠. 낌새를 차려내야 돼요. 조력 집단에게 협력할 것을 서둘러 재촉하지 말아라. 그 재촉해서 막 닥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발성을 저해시키죠. 닥달하게 되면 자발적이지가 않게 돼요. 결국은 내가 주고 싶었던 선물도 윽박질러서 내가 주게 되면 자발적이지가 않게 되니까 뺏기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도록 허락하라. 조력 집단을 보상하기 소제목으로 들어가서 조력 집단을 구성하기 전에 협력 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이익 및 즉 보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하라. 각자가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파이가 커져서 나눠질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기대 이익이 없으면 뭐 기대 헌신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누구도 보상 없이 무작정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는다. 부는 웰트, 가장 매력적인 보상이다. 왜냐하면 공정하고 수치로 환산할 수 있고 그것을 나중에 필요한 것들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매개물이고 그리고 뭔가 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대부분 협력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의 동기부여나 자기 만족도 있지만 결국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통장에 꽂힌 그 액수가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공정한 그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정하고 후하게 베풀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먹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짜게 굴지 말고 좀 덜 먹고 더 주는 게 속 편하고 내가 떳떳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더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세 사람이 모이는데 서로 내가 더 먹겠다 그러면 서로 덜 먹겠다고 하면서 더 힘을 합치는 경우보다 결국은 내가 덜 먹게 돼요. 내가 더 먹겠다고 하는 순간 그걸 사람들이 몰라볼 리도 없고 낌새를 차려버리게 되면 서로 더 먹겠다고 하게 되면 시너지가 줄어들죠. 그럼 전체 파이는 작아져요.
공정하고 후하게 어떤 분들 이전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사우나를 하는데 예전에는 돈 종이 지폐 주고 사우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찜질방이나 24시간 찜질방이나. 근데 뭐 카드 계산이 몇 개 없거나 많지는 않을 때 어차피 어느 정도 떼일 거를 각오한대요. 프런트에 직원을 둘 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떼서 먹게끔, 예를 들어서 뭐 현금 수익이 한 달에 뭐 1억 원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가져가는 것을 오히려 눈 감아준대요. 뭐라고 안 한대요. 오히려 그것을 어느 정도 원한대요. 왜? 아예 안 가져가고 청렴하게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한대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사나요. 어느 정도 가져가 주면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분이 그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손님한테 친절하고 더 열심히 한대요. 그래야 자기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 덜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걸 주인은 뻔히 알고서 프런트에 그 사람을 맡긴대요. 너무 심하게 뭐 반 가져가고 이러지는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좀 그런 것들을 떡을 떼서 먹게끔 할 수 있는 그거를 그냥 냅둔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번 돈을 기부도 할 판에 내 사업을 키워주는 사람한테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왜냐하면 서비스업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면대하는데 얼굴 찡그리고 짜증나게 해버리면은 뭐 캐시어 돈 받는데 돈 주다가 기분 나빠버리면 안 가버리죠. 그만큼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후하게 베풀라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기도 한다. 어쨌든 부라는 것은 가장 매력적인 보상이다. 이런 협력관계에서는 추가적인 노동, 보상보다 더 잘 추가적인 노동, 더 많이 일하는 것과 관련된 원칙이 특히 중요하다. 번역설에서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협력관계에서는 추가적인 노동을 내가 일을 더 하는 거예요. 협력관계에서 쟤보다 내가 더 야근 더 하고 내가 더 아이디어 짠다고 머리 쥐어 짜고 뭐 이런 것들, 보상보다 더 잘, 그러니까 받는 거는 뭐 똑같은데 내가 더 하는 거가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어차피 내 시간이 제일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내가 할 거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정말 의미 있는 걸로 끌어올리는 거가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전혀 무관하게 내가 더 일한다고 해서 그 머리 아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 각양각색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공무원처럼 일하던 안 하던 받는다고 생각하면 뭘까? 전 그것도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얼마나 안 가겠어요. 내가 결국 고작 그 돈 때문에 거기에 그러고 있는 거가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기 보상은 자기 시간에 자기 삶이라는 거.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도 결국 내 삶이고 내 시간이고 나에게 허락된 선물이고,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보상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회사에 이제 좀 보상이 가는 거고 기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겠죠. 그럼 억울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회사를 나와서 독립을 하건 아니면 다른 회사를 가던 나의 무기는 더욱더 커지잖아요. 결국 각자의 시간은 각자의 삶입니다. 각자의 그 주어진 시간은 내 거예요. 나예요. 결국은 내가 회사에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내가 노동에 착취당한다는 느낌이 덜 들기 때문에 더 보람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력관계에서는 추가적인 노동과 관련된 원칙이 특히 중요하다. 리더로서 당신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구성원들 모두가 처음부터 노력은 물론 그에 따른 이득과 수익에도 동의해야 한다. 누가 얼만큼 노력을 하고 각자가 어떤 무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투여를 할 것이고 그걸 내가 각자가 어떻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 왜 리즈너블한지를 서로 이제 뭔가 의견이 수렴이 돼야 모여져야 돼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동의가 필요합니다. 논쟁이 일어나면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논쟁은 모두를 위한 출애를 뿐이에요. 그리고 우정도 일도 모두 망가진다. 그렇죠. 잘 돼도 헤어지고요. 안 돼도 헤어집니다. 동업은 무조건 깨져요. 잘 돼도 내 덕인데 내가 덜 먹는 거 없고, 안 돼도 제 탓인데 제 때문에 망가진 거 없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깨집니다. 예, 웨이킹업님 어저께 안 오셨는데 오랜만입니다. 사라코노님 어서 오시고요.
조력 집단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필요한 계획을 완벽하게 세울 때까지 조력 집단과 최소한 주 2회,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기로 정해두어라. 첫 번째 만남에서는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고 그것을 계획에 반영해 조율해야 한다. 조력 집단은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 각자에게 특정한 과제를 부여하고 어떤 실행 단계에 있는지를 알려줘라. 조력 집단이 서로 화합하여 일하게 되었다면 아이디어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회의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얼굴 안 보고 있을 때나 마음만큼은 각자 더불어서의 그 욕망이 표대 안에 그대로 묻어줘야 된다는 거죠. 조력 집단과의 만남을 너무 정기적이고 형식적으로 정해두어서 전화나 비공식적인 수단으로 연락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너무 획일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즉흥적으로 바로 이제 회합이 될 수 있으려면 비정기 모임도 언제든지 가능해야 된다. 조력 집단의 관리 보면요, 당신과 조력 집단은 완벽하게 조화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지휘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화가 흐트러진다면 조력 집단의 원칙은 작동하지 않으면 실패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라. 서로 웃고 하자는 거죠. 어차피 좋아서 하는 거고 좋은 목적을 향해서 기대치를 갖고 그것이 또 더불어 나눠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기쁨의 승선이라는 거예요. 한 배에 탔다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탔다라는 것은 물이 다 이렇게 가라앉고 하게 되면 현실의 묻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욕망의 결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같은 배에 탔다는 것만큼 우리가 어떤 뭐 잘못된 일이든 잘된 일이든 같은 배를 탄 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차피 좋아서 가는 거면 좋게 가라는 거예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라. 리더는 어떤 아이디어든 똑같이 흥미를 지니고 똑같은 태도로 다루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공평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편애 같은 게 보이면 감독이 어느 선수만 편애해버리면 다른 선수들이 신빙성이 없으니까 말을 안 따라버려요. 반박을 하고 대들어버립니다.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윤리적인 태도로 대해야 한다.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불공평한 방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스스로의 열정, 즉 집단의 목표에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솔선으로 먼저 자기 헌신의 지휘봉을 가진 사람이 먼저 자기 헌신을 했을 때 각 세션맨들이 각자의 그 악기를 더 열심히 조율할 거라는 거죠. 리더가 안정적이고 믿을만하고 충실하다고 구성원들이 알아야 한다. 제 말이라면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뭔가 비빌 언덕 믿어주는 그것이 없으면 항상 의구심과 불안함 가운데 딴지만 걸기 바쁘죠. 왜 제가 제 의견만 채택할까? 왜 나를 무시할까? 해버리면은 깨져버려요. 뭔가 나보다는 그릇이 크고 나보다 지적으로 좀 더 뛰어나고 뭔가 그 지휘자로서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휘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세션맨보다도 그 세션 그 악기는 더 잘 다루지 못하더라도 전체를 화합시켜서 가장 좋은 소리가 모두져서 나게끔 할 수 있는 표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CEO로서 적합합니다. 재벌 회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물려받아서 하는 것도 뭐 쉽지 않겠지만 처음에 창립했던 뭐 이병철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대단한 거죠. 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그건 다 논의를 하고 일단 대단한 겁니다.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의 결과를 투자자, 구매자, 대중에게 보일 준비가 되었을 때 리더는 조력 집단이 계속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집단의 노력은 외부자들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며 그 판단에 직면하는 데는 용기와 끈기가 필요하다. 결국 결과는 상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판단해 주잖아요. 그 모든 결과가 전광판 스코어보드가 나타날 때까지는 엄청난 그 담대함에, 때론 담대함, 용기, 때론 끈덕지게 들러붙어서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용기는 집단이 한데 뭉쳐서 발휘하는 용기에 비할 수 없다. 집단이 조화를 유지할수록 그 힘은 더욱 막강해진다. 그 민심은
배를 엎어버리기도 하고 배를 띄우기도 하잖아요. 바다의 모든 풍랑처럼 민심은 성나게 되면은,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연설하는 그 모든 로마의 귀족들은 성난 군중들을 무서워했잖아요. 집단으로 해버리면은 나만 하는 게 없고 다 죽어버리거든요. 집단이 조화를 유지할수록 그 힘은 더욱 막강해진다. 힘이 막강해지면 극복해야 할 저항력도 커진다. 힘이 커질수록 그만큼 짐도 커진다라는 거죠. 권리가 커질수록 의무도 커지고 책임감도 커지고 극복해야 할 어떤 저항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로 말하면 엄청난 마력의 그 600마력짜리 슈퍼카라면 브레이크 성능도 엄청 좋아야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저항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겨내야죠. 왕관의 무게가 큰 사람일수록 왕관의 무게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결혼과 조력집단, 결혼이 또 나오네요. 결혼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 조력집단을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결혼했는데 배우자와 아직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면 조력집단의 필수 원칙인데 이것을 애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서 당신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 것인지 대화를 나누라고 합니다. 확실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여 그 일이 배우자에게 이점이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라. 그 일이 배우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배우자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억지로 모험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아예 그냥 각개전투로 가면 모를까 억지로 끌어당겨서 당신 나 이거 이렇게 해서 내조해줘야 되면서 억지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조력 관계를 맺는데 성공한다면 어려운 시기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은 모두 조력 집단으로 어우러져야 한다. 가정이 조화롭지 못하면 어디에서든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단히 뭉쳐진 가족은 최고의 팀이다. 그 다음 조력 집단과 무한지성이에요. 무한지성은 내 안에 있는 인식의 힘입니다. 인간 한 명이라고 해서 두부 한 조각 아니라 그랬죠. 온 우주에 있는 그 모든 두부의 통덩어리가 내 인식 안에 통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인원수 중에 그냥 열등한 몇 등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인식의 힘이라고 치부할 것이고, 내가 온 우주의 양자에너지장을 그대로 진두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만왕의 왕 하나님 전능하신 아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식은, 상상력은 그 모든 것도 가능하다라고 믿어낼 수가 있겠죠. 믿음은 자기 인식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고기화해버리면 현실에서 내 계급이 뭐고 뭐 월급이 얼마고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식의 힘이 하나님 IM과 동일한 똑같은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식의 전체 집합의 총지휘권자라고 생각한다면, 사령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죠. 인식은 내 맘대로니까.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면, 땡기면 가야 돼요. 땡기는데 안 가고 저항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발목을 잡고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겠다는데, 내가 이 현실의 이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물을 줬는데 믿지를 못해.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죠. 현실이란 애구방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세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원천은 결국 무한지성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있음이 나로부터,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 나는 양의 문이라, 모든 것이 인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이 조화롭게 협력하여 최종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 거대한 우주라는 보고 창고에서 직접적으로 힘을 흡수한다. 즉 잠재의식은 내 몸 안에서, 이만큼만의 몸 안에서의 힘이 아니고 온 우주의 의식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 안에 사실은 없어요. 말이 표현이 그런 거고, 심장을 들여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온 우주가 내 의식과 이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머리 안에, 뇌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육체적으로 심장과 뇌가 그렇게 기능할 뿐이지, 매그네틱과 일렉트릭을 그렇게 기능한다 뿐이지, 모든 빛의 에너지의 근원적 소스는 형체도 얼굴도 없는 인식의 힘으로부터 오는데, 그 인식은 내 머릿속에 갇혀 있지 않고 온 우주의 양자장을 그대로 진두지휘하는 모든 있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각 에너지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묘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조화롭게 협력하여 최종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 거대한 우주라는 보물창고에서 직접적으로 힘을 흡수한다. 즉 모든 우주가 나를 돕는다라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세상은 그 스스로 돕는 자가 자기를 도울 수 있다라고 했죠. 내가 스스로 존재임을, 스스로 원래 존재하는 근원적 인식임을 내가 알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늘, 즉 온 우주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임을 내가 인식할 때, 그래서 내가 나를 돕게 될 때, 즉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된 아담을 도울 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깨어나고 스스로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돕다라는 것은 도움을 주는 어떤 떡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온 우주의 인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인식이 그 선물을 주고 또 인식이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단지 현실의 아담으로 투영되어서 결과가 나타날 뿐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결국 내가 주는 것이고 내가 받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나한테 받는 거죠. 즉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는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고, 나를 인정할 때 나는 나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느 책에도 안 나오지만 이러한 뻔히 있었던 말 중에 진리의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해서 풀어 헤쳐버리면 다 진리하고 통해요. 처음에 이제 그런 진리되는 말을 만든 사람은 알고 만들었겠죠. 근데 그걸 자꾸 써먹는 사람들은 고깃덩어리적으로 써먹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마찬가지죠. 의식이 눈이라는 것을, 즉 콩이라는 걸 심었는데 현실에서 결과로 팥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즉 눈에는 눈으로 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로부터. 누가 저기 도끼로 손모가지 잘랐으면 그 사람 손모가지도 잘라야 된다라는 그런 같이 동형동태로서 같이 낮아빠지는 그런 희생 자료섬 게임이 아니라고요. 하도 구약시대 때 갇혀있으니까 예수께서 신약시대 때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하고 여에게 얘기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웃을 하고 원수를 멀리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얘기하잖아요.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내밀으라. 그만큼 마음이 여유를 두고 한계치 마진을 더 두고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걔 무시하라는 거죠. 욱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거지로 나 힘들게 오리까지 어거지로 가면 아예 심리를 가주라는 거죠. 그럼 오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잖아요. 그럼 개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어떠한 진짜 화딱지 날 수 있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뭐가 다 생겨도 내가 맞은 그 배로 마진이 있기 때문에, 심리까지 마진이 있기 때문에 오리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유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건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반응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서 진짜 현실을 최상급으로 느끼면서 현실감 있게 상상할 수 있는 몰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그럼 반응하기 바빠서 화딱지 나서 욱해버리면은 상상이고 뭐고 없어요. 없습니다. 황금 내리고 뭐 개나 줘버리고 현실에서 피 튀기는 혈전밖에 못해요.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너 죽고 나 살자고 하겠지만 걔가 죽으면 나도 죽어요. 현실에서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 말처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패스오브 최고예요. 잘못 따져서 뭐 할 건데요. 시간만 아깝지. 그 사람 깜빵 쳐놔서 뭐 할 건데요. 소송해갖고 100억 뺏으면 뭐 할 건데요. 그 시간에 내가 마음 편하게 내 길 가서 내가 생으로 100억 벌어버리지. 그때 마음 편하지. 모든 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내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그 무엇도 나를 힘들게 할 건 세상에 없다. 고난과 환난도 내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인식하고 환난이라고 받아들이니까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거죠. 눈 찔끔 감고 내가 최고로 원하는 그 욕망이 최상급으로
그냥 현실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먼저 남을 대접해 주는 거죠. 현실이라는 것을. 그럼 현실은 결국은 그것에 감업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인식이 그렇게 느껴버리면 현실은 무너집니다. 새롭게 탄생해요. 우리가 그걸 믿어낼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라는 내 안에서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아리 말씀을 드러낼 수 있어요. 아, 이것이었구나. 유레카를 외치겠죠. 이제 더 이상 현실에서 휘둘리지 않겠죠. 어쨌든 이 무한지성으로 가장 큰 힘의 근원이다. 천재들, 위대한 리더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 무한지성에 접근하는 방법은 13장과 14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힐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어느 교로서의 종교적으로 어떤 볼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한지성의 원칙은 물론 이 책에서 제시하는 다른 원칙들도 개인의 종교적 믿음을 지지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즉 그 무슨 교회 종교적으로 이제 나의 그 자기 소개란에 체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라는 거죠.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꼬리표가 없어야 정상이죠. 신이 있다면 신의 이름이 있으면 안 되죠. 인간이 이름으로 불러준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인간보다 원래 존재해야 신인데 제 신은 전신은 먼신 이름으로 불러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줘. 신이 인간을 이름 지어줘야죠. 어떻게 인간이 신을 이름 지어줘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이름 지어줘야죠.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그래서 모세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당신 누구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너 이름 모세인 거 알지 않냐. 즉 너의 겉의 이름은 모세고 네 안에 있는 의식은 이름이 없다. 하나님은 너 자체다. 네가 너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이 있을 수 있냐. 누구든지 어느 인간이 내가 나한테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나라고 부르지. 애도 아니고 나 창변이에요. 나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는 공주님이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애가 이제 1인칭 개념을 모를 때 한 얘기고 누구든지 나하고 얘기할 때 나야 그러지 다른 사람 부르듯이 이름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난 거예요.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1인칭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부를 때 써먹는 이름은 그래서 1인칭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나의 나됨을 인지하게 되고 그때 나의 힘은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기 전에 그 그리스 신전에 나와 있는 그거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Who am I? 내가 누군지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관심도 없죠.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로 나를 창조시킬 수 있는, 존재시킬 수 있는 창조 주체라는 거죠. 즉 나는 I am이라고요. 나는 다라고요. 존재의 모든 것이라고요. 존재의 의식이라고요. 나는 다만 돈에 대한 열망이라는 확실한 목적을 재화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전할 뿐이다. 책을 끝까지 읽으라고 합니다. 이 책은 중간에 읽거나 아니면 순서 섞어서 읽어버리면 의미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전체 주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각각의 주제에만 집중하라. 조력 집단에 대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이 장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후로 15년 동안 지속된 조력 집단에 대한 것이다. 나폴레옹 힐의 조력 집단은 사업가이자 박애주의자인 백만장자 W.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합니다. 1951년 3월 2일 67세가 된 나폴레옹 힐과 아내 애니 루는 힐이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몇 주 후 시카고에서 있을 강연과 같이 미리 약속된 스케줄을 소화한 뒤로 강연을 줄이기로 했다. 그때 67세면 지금으로 한 80세 넘은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시카고 강연에서는 W. 클레멘트 스톤이 힐 바로 옆 테이블에 앉게끔 예정되어 있었다. 힐과 마찬가지로 스톤 역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6살 때 그는 신문팔이를 시작하여 집세에 보탰고 13살 때는 신문 가판대를 운영했다. 16살 때는 보험 외판원을 했고 20살 때는 간신히 $100를 마련해서 보험 대리점을 차렸다.
클레멘트 스톤은 유능한 영업 사원이자 자기개발 전문가였으며 그의 회사는 멋지게 성장했다. 1938년 그는 이 책을 읽고 무척이나 감명받아 나폴레온 힐의 이 Think and Grow Rich 이 책이에요. 직원에게 한 부씩 사서 나눠주었다. 그런 사장이 누가 있어요? 자기 혼자 똑똑하고 직원들을 써먹기 바쁜데 직원들이 어쩌면 이 책 읽고서 다 튀어나갈지도 모르는데 다 사장한다고 나갈지도 모르는데 이걸 나눠줘요? 엄청난 배포인 겁니다. 새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 책을 주었대요. 이렇게 몇 년 동안 그가 사들인 책은 수천 부에 달했다. 스톤은 힐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자신이 이 책을 몇 부나 구매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이 책 덕분에 당신 책 덕분에 자신의 영업 능력이 변화했으며 평범한 회사를 특별한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렇게 해서 둘은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독자와 저자 관계로요. 첫 만남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폴레온 힐은 은퇴를 미루고 클레멘트 스톤과 함께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투신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더 큰 비전을 본 거예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나폴레온 힐 어소시에이트 이런 것을 세우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방법 How to raise your own salary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라 등을 비롯한 신간들을 펴내는 한편 기존의 베스트셀러를 재출간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쓰기도 했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공하라. Success through a positive mental attitude. 또한 끝없는 성공 Success Unlimited를 창간했으며 PMA 성공과학 가정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TV 프로그램, 라디오쇼, 다큐멘터리 영화 등도 제작했다. 페리스의 새로운 소리 A New Sound in Paris라는 다큐멘터리는 미주리주의 페리스 지역이 나폴레온 힐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난 뒤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는지 보여준다. 미주리주의 한 페리스라는 지역이 싹 바뀌었대요. 그 나폴레온 힐의 이 사상을 받아들이니까 또한 두 사람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강연하고 인터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 철학을 전파했다. 이런 작업에 더해 힐은 종합보험회사인 클레멘트 스톤사에 조언해주기도 했다. 힐은 영업력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했는데 이는 무척이나 큰 성과를 거두어 재계를 놀라게 했다. 20년이 안 되는 기간에 자산 3천만 달러의 회사에서 10년이 안 되는 기간에 자산 3천만 달러 회사에서 1억 달러의 회사로 급성장한 것이다. 2002년 클레멘트 스톤이 별세했을 때 지금은 2002 월드컵 때 클레멘트 스톤이 죽었군요. 지금은 AON 코퍼레이션이 된 그의 회사는 연간 2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클레멘트 스톤은 개인적으로 2억 7,500만 달러 이상을 다양한 자선단체와 기관에 기부하기도 했다.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여 지식과 노력을 합치시킨 사례로 이것만큼 멋진 일은 없을 것이다. 클레멘트 스톤과 나폴레온 힐의 이 파트너십이죠. 같이 동기가 동일했어요. 목표가 동일했고 이 좋은 놀라운 그 법칙이죠. 어떻게 보면 진리죠. 뭐 진리란 말은 안 썼지만 생각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강론적으로 여러 가지 성공의 법칙들을 써먹을 수 있는 툴을 만들어갖고 사람들과 공유한 거죠. 저술 작업을 통해서. 힐과 스톤이 10여 년 동안 해낸 작업과 영향력을 보면 조력 집단의 힘과 중요성은 분명히 엄청나다. 긍정적인 감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두세 시간 계속 떠드는 게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재미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재미있어야 됩니다. 저는 별로 재미가 그렇게 없거든요. 성경책엔 모를까. 여러분들이 재미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의 힘. 돈은 수줍음이 많아 잡기가 어렵다. 돈이 수줍어한대요. 의인화시킨 거죠. 즉 낯설어한다. 즉 내가 돈을 낯설어하면 돈도 나를 낯설어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것은 그것 또한 나를 익숙히 여기지 않는 거죠. 이 마음의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애인의 마음을 얻듯이 구해야 하고 얻어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 마음이 여인의 마음을 훔켜잡고서 비로소 잠재의식 가운데 갖고 끌고 들어가는 황홀한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긍정적인 감정의 힘이다. 이 힘을 돈을 줬는데 사용할 때는 믿음, 열정, 끈기와 함께해야 한다. 이미 저건 내 거다라는 거죠. 너는 내 밥이다. 어디 못 도망간다. 이미 내 거다. 믿음, 열정, 욕망, 열의, 끈덕짐, brazen impudence, importunity, 철면피, 끈덕지게 불의의 재판관 앞에 과부가 들이대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불의의 재판관은 과부 소원을 들어줬어요. 성경에서. 이는 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계획은 실행되어야 한다. 돈이 크게 들어올 때는 물이 언덕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쉽게 들어간다. 언덕 위로는 못 올라가요. 중력에 의해서. 물이 당연히 언덕 아래로 내려가죠. 콸콸콸. 홍수 납니다. 저 밑에서는. 그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럴싸한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흐름이 존재한다. 이는 그 두 줄기로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할 수 있다. 한 줄기는 부로 향하는 흐름이고 다른 한 줄기는 가난과 불행으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흐름이다. 즉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은 삶의 이런 흐름을 알고 있다. 분위기, 무드, 느낌이 중요하다.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예지할 수 있는 느낌을 머금으면 왠지 될 것 같은데 그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 현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왠지 그거 진짜 될 것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을 무시하는 내 무드, 느낌, 배포가 있는 거죠. 마음그릇이.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면 부로 나아가는 흐름을 타게 된다. 부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부의 느낌의 그 실타래를, 황금 실타래를 잡고 가면, 실마리 잡고 가면 반대편 실타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보물창고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면 가난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타게 된다. 스스로 내가 벌써부터 나는 죽었다고 다이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하고 벌써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느껴버리면 시도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 실패는 정해진 거니까. 안 될 걸 알면서 시도하는 사람은 제일 바보예요. 시도한다면 시도라는 말 자체가 확신을 갖고 시도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왜 시도하면서 안 될 걸 해요? 그럼 시도를 하지 말고 놀던가 아니면 다른 걸 시도하던가. 우리가 시도를 한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결과를 떼놓은 당상으로 느끼고서 시도해야 돼요. 밥이 힘들어져서 먹으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이 밥솥을 열고 숟가락을 쥐고서 푸질 않을 거예요. 주걱으로 푼다라는 것은 이미 밥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잖아요. 저들은 밥이라고 해야지 밥상에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꿈을 꿀 때는요, 차려진 밥상을 먹는 행위지 밥을 차리기 위해서 쌀을 씻거나 아니면은 벼농사를 짓거나 이게 아니라고요. 항상 결과 위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여호수아의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외쳤던 그 느낌이 진짜 저들이 밥이 되게끔 만든다고요. 불을 일구게 타는 목표를 지니고 이 책의 지침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는 아주 핵심 사항이라고 합니다. 중요하다. 느낌이 전부다. 만일 가난으로 나아가는 힘의 물줄기를 타고 있다면 이미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고 이미 가난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난할 거라고 느껴버리면 그 어떤 만병통치약도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약이 무효가 됩니다. 약이 없어요. 만약 가난으로 나아가는 힘의 물줄기를 타고 있다면 이미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가난의 현실에 끝까지 반응해서 내가 원하는 건 100억이지만 남들 다 100억이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그 느껴지는 공핍으로만 끝나버리면 결핍은 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한 비움의 느낌인데 이미 비워진 상태에서 비워진 느낌으로만 살아버리면 그것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미 딱지치기를 하든 구슬치기를 하든 나는 이미 땄다라고 생각해야지 따고배짱으로 지를 수 있다고요. 홀짝인지
짝인지 홀인지. 안 그럼 쫄아갖고요, 이길 것 같아도 조금밖에 못 질러. 그러니까 이길 때는 굿을 3개 걸고 질 때는 굿을 10개 걸어서 왕창 이는 거예요. 질러야 돼요. 믿음의 느낌으로.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책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노가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역으로 거스르는 노를 젓는 거가 된다. 하지만 그 일은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해야만 가능하다. 단순히 책을 읽기만 하고 판단을 유보하고 실제로 내 인식이 바뀌고 항상 꿈을 꾸고 받은 줄로 여기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기면서 흥분해 가면서 미친 또라이가 돼갖고 나를 속여야 돼요. 내 이성을 속여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래도 내 투명인간적인 인식의 힘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Here I am. 가난과 부가 서로 자리를 바꿀 때도 있다. 때로는 뭐 내가 인식이 제대로 가고 있어도 잠깐 가난해질 수 있어요. 완전 다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망해야 그 다음 그릇으로 나도 모르게 더 커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리와 법들을 배웠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진짜 큰 복을 받을 사람은 욥처럼 연단이 필요하다고요. 연단 가운데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를 이제 눈으로 보니이다 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진리를 완벽하게 마주하고서 이것이 진리구나. 나는 무한한 인식의 전능자였구나. 유레카를 외치려면 그 가운데 바닥을 쳐봐야 돼요. 가난과 부가 서로 자리를 바꿀 때도 있다. 하지만 부가 가난을 밀어내려면 집중적이고 주의 깊게 계획을 실천해야만 한다. 끈덕지게 인내하면서 가난이 부를 밀어내는 일은 이와는 거꾸로 반대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가난은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의 조력도 필요하지 않다. 가난이란 녀석은 대담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에 부는 수줍음과 조심성이 많다. 누군가가 끌어당겨야만 하는 것이다. 수줍어하고 조심성이 많은 어떤 여인을 내가 품에 안으려면 그가 스스로 안기고 싶어 하게끔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녀가 용기를 스스로 내게끔 내가 매력을 발산해서 끌어당겨 줘야지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 붙어 오잖아요. 그리고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매그네틱 필드를 내가 자장을 만들어서 뿜어주려면 이미 그는 나한테 붙어져 있는 쇠붙이다라고 자석으로서 강력하게 느껴내야 돼요. 이미 붙어져 버린 쇠붙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그 여인은 영원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쇠붙이에요. 왜? 내가 자력이 없기 때문에. 같은 쇠붙이 길은 이유 없이 안 끌어당기지 않거든요. 그냥 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쇠붙이는 나한테 끌려올 일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엄청난 매력의 쇠덩어리라면 나는 엄청난 전자기장의 자석으로 엄청나게 솟아나야죠. 그러면 다 끌어당기겠죠. 지구 반대편 것도 에너지인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수줍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려고 하는 부라는 것을 친근감 있게 최고의 마력으로 카사노바가 돼갖고 그냥 휘둘러 버리세요. 그냥 들러붙게끔 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이죠.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내 인식의 느낌의 힘이에요. 그 마력으로 한번 눈웃음 한번 그 여인한테 향해서 한번 찡긋 해주면 그 여인의 간담은 녹아버리죠. 그냥 이미 들러와 버립니다. 그렇게 비유하자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쫄지 마시고 이미 내 밥이다라고 하면서 멋지게 밥숟가락 떠서 드시면 됩니다. 이미 먹어버렸으면 먹고 있는데 아니야 이거 네 밥 아니거든 하면서 뺏어갈 사람 없어요. 이미 먹어버리는 밥상의 숟가락 앞에서 밥상이 통째로서 어디로 날아갈 일은 없는 거예요. 내 밥상이 된 겁니다. 그것을 믿어낸다면 진짜 때는 당상처럼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 동부성지 이상의 정상품 이상의 당상은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지구상에서 캐낼 수 있는 황금보다 인간이 사고에서 캐낼 수 있는 황금이 더 많다. 즉 진정한 황금의 보고 진정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거위이죠. 거위. 우리의 가슴, 우리 인식의 힘, 마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금술사는 화학적인 어떤 조합에 의해서
금이 아닌 것이 금으로 화학적으로 변질될 수 있도록 어떤 뭐 실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이 실험장이에요. 내 의식이 느껴버리면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연금술인 거죠. 그것이 또한 불로초고요. 불로초 연금술은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의 성에너지, 성적인 에너지, 디스펜자가 얘기했던 제1, 2, 3 에너지, 식욕, 성욕, 권력욕 1, 2, 3 센터를 쭉 끌어올려서 머리 위로 솟구쳐야 된다 그랬죠. 청밀리 멤버십에 나와 있는 디스펜자에 당신도 초전적이 될 수 있다. 그 라이브에 나와 있는 그 성에너지입니다. 성에너지는 다른 말로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한테 매력이 어필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매그네틱 자성이 큰 거예요. 마력이 큰 거예요. 근데 그 마력과 성에너지가 별개가 아닌 거예요. 성적 매력이 그 사람의 매력과 분리가 불가능해요. 다 한 맥인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힘인 거죠. 끌어당기는 힘인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인식의 힘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겉으로 카리스마, 눈에 보이지 않는 왠지 끌림이 느껴지는 그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흥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성적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는 것은 그 흥분의 대상을 마음대로 정해갖고 뽑기 녹이듯이 달고나 설탕 녹이듯이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넣은 다음에 판에 팍 찍어갖고 별표 딱 찍어버리면 별이 되는 거예요. 뽑기로 녹이듯이 다 녹여버려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형틀 딱 만들어서 찍어버리면 나는 이미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에너지 카리스마고, 까발라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노하우인 까발라도 관련돼서 그런 것일 것이고, 창조적 에너지가 우리 명상 가운데 잘 때 그 성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다. 그래서 성스럽다가 그 소리 글자로 성이 들어가잖아요. 홀리한 그 성, 홀리스틱한 전체 우주적인,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성스러울 수 있으려면 성 에너지를 끌어올려내야 된다. 같은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 에너지는, 성은, 성욕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성스러운 것이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것이 추잡하다고 여기면은 인식이 그러하면 추잡한 거가 되고요. 성스럽다고 여기면 성스러운 에너지를 끌어당겨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스러운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10번째 법칙으로 다음에 12장의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